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도, 어느 한 분도 그 집중력이 틀어지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시험을 앞두고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리 당연해도 이제 사람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합격에 대한 의지, 또 행정아,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오늘 끝낸다. 이런 의지가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번 정책 유형, 정책 유형부터 들어가 볼 건데, 이제 질문 받은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질문. 7번 문제에서 PPT에 띄운 거랑,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랑 표현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10번 문제 있잖아요. 10번 문제를 만들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조금 삭제를 했는데, 7번을 삭제를 했는데, PPT에 좀 덜 삭제를 해가지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 내용, 상관없고, 네, 교재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만을 위한 교재들은 제가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공무원 교재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만을 위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딱 적은 시간으로도 금방 7, 80점 맞을 수 있게끔 따로 만들고 있고, 뭐 계속 말하고 있지만 행정사는 양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무원 시험 이만큼 준비한다면 행정사는 그보다 훨씬 줄여도 7, 80점 이상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공무원도 원래 그래요. 공무원도 요 안에서 대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도 90점을 맞아야 되니까 이만큼 보는 거예요. 근데 행정사는 딱 이것만 봐야 되겠고, 이게 이것만 봐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만 봐야 돼요. 그것만. 왜냐면 많은 것들을 볼수록 중요한 걸 반복할 수가 없어요. 뭐 한두 번 본다고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이 필요하고 문제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만큼만 해도 여기서 7, 80점 무조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반복해야 여기 있는 것을 다 맞춰서, 다른 거 뭐 틀린 게 있다 하더라도, 준비 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걸 다 맞춰서 넉넉하게 7, 80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는 조금 부족하셔서 내년 대비를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 대비로는 따로 이렇게 행정사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맞춰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올해 이번 시험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올해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또 이어가 봅시다.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어떤 학자의 정책 유형이냐, 뭐 로이, 아시다시피 알몬드 파웰, 그리고 리플리아 프랭클린 세 학자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로이는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인데, 알몬드와 파웰은 분배 규제는 똑같은데 상징 정책, 추출 정책이 다르죠. 이 점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잘 나온 중요한데요. 밀어주기, 나눠먹기, 혹은 로그롤링, 포크배럴. 시험 문제가 그냥 한글로 로그롤링, 포크배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분배 정책이죠. 분배 정책.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밖에서 중요해 빵빵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잘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밖에서까지. 그리고 이제 계급 간 대립. 부자 계급, 빈자 계급 대립하는 거죠. 재분배 정책.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재분배 정책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단순 이해관계랑 달라요. 이데올로기는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예요. 부자들한테 왜 뺐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왜 공짜로 주는데?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게 재분배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상징 추출인데요. 상징 정책 하면 국제 스포츠대, 국경일 제정, 문화유산 보건, 이게 다 국가의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의 수능, 신뢰를 이끌어내고 국가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할 수 있죠. 근데 추출 정책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을 국민으로부터 추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금, 병역이겠죠. 예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경쟁적 규제 정책인데, 보호적 규제는 쉽죠. 그냥 공익이나,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나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규제하는 게 보호적 규제라면은 경쟁적 규제가 어렵죠. 자, 5번 먼저 보시면 다 경쟁적입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소수에게만 수익적인 사업권을 설정해주면서 공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정책이다. 자, 일단 뭐 수익적인 권리를 주다 보니까 막 분배 정책이랑 헷갈리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규제예요. 왜냐? 아무나 안 줘요. 자격 조건을 갖춰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적인 권리 주고 나서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계속 정부가 원하는 규정을 지키도록 규정을 지키도록 계속 규제를 하고 안 지키면은 잘라버려요.
우리 대부분 5G에 속았잖아요. 5G 저도 엄청 빠르다길래 더 비싼 요금제 주고 5G 쓴 지 몇 년 됐는데 정부가 처음에 5G 수익권을 줄 때 통신사들에게 줄 때 계약했던 기지국 개수 한참 모자란다라 그래. 한참. 그러니까 정부가 과징금 때리고 기지국 더 안 지으면은 요금 안 낮추면은 5G 수익권을 박탈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주파수 할당 이런 것도 또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 정책이긴 한데 그래도 뭐 수익적인 권리를 주긴 하다 보니까 4번 배분 정책과 규제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긴 하죠. 그리고 이 4번 문장이 행정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사실 뭐 4번은 엄청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헷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에도 이 문장이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경쟁적 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둡니다. 이제 경쟁적 규제 이해도가 좀 높아졌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들 정리를 해봅니다. 자 로이 같은 경우 로이랑 알몬드 파이 구분할 때는 분배 규제는 똑같다라고 했죠. 다른 것만 외우면 되죠. 재분배 구성, 재분배 구성, 로 제구, 재분배 구성, 로 제구. 알몬드와 파일은 알상추, 로 제구, 알상추. 금방 구분이 될 것이고.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분경보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분경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거는 순서도 중요해요. 분경보제 이 순서. 아까 경쟁적 규제가 일반적인 규제랑 분배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했으니까 분 쪽에 좀 붙어 있죠. 보호적 규제는 그냥 전형적인 규제예요. 그리고 이 순서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 뭐 안정적인 거, 앞쪽입니다. 앞쪽. 분배 정책, 편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갈등이 별로 없죠. 근데 경쟁적 규제는 소수에게만 권리를 주다 보니까 권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경쟁적 규제라고 하죠. 뭐 약간의 경쟁은 있고. 그다음에 보호적 규제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집단에게는 의무를 부과해요. 반대가 심하겠죠. 재분배 정책은 양쪽에서 난리가 납니다. 부자들도 왜 뺏어가냐고 난리, 빈자들은 왜 안 주냐고 난리. 양쪽에 난리가 나니까 성공 가능성 앞쪽이 높고 반대로 갈등, 뭐 이념 대립, 논쟁 뒤쪽이 더 많겠죠. 순서를 좀 냅니다. 자, 그리고 살리스버리는 이게 오지선다를 채워야 되잖아요. 오지선다. 그래서 가끔씩 로이의 유형으로 옳은 것을 낼 때 오지선다를 채우기에 살리스버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대충 조합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냅니다. 살리스버리는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세 학자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자, 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 틀인데 행정사는 아직은 이 틀을 많이 내진 않아요. 근데 이해를 위해 분배 정책은 개별적으로 편익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죠. 간접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규제 정책은 개별적으로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강제력을 직접 행사하죠. 그다음에 행위 환경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영향이라는 소리인데 재분배 정책은 뭐 일부 도시 못해요. 왜냐? 어떤 지역에서 재분배 정책을 강력하게 한다. 부자들이 다른 동네로 다 이사가 버려요. 어쩔 수 없이 국가 전체적으로 부자에게서 빈자로 옮길 수밖에 없으니까 행위 환경. 그리고 직접 뺏어야지 뭐. 네, 구성 정책은 정부 구조를 바꾸죠. 정부 구조를 바꾸면 간접적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위해 한 번 더 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개념은 제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도 잘 하실 것이고 예시 문제 미친 듯이 나오는데 예시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특히 분배 정책하고 규제 정책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뭐 재분배 정책에서만 조금 헷갈리는 것들 누진세, 뭐 누진소득세, 그다음 종합소득세, 누진세 성격을 가지면 다 돈을 많이 벌수록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약자들,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뭐 이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뭐 누진세랑 임대주택 건설은 뭐 자주 내기도 하고 개념을 모르면 조금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도 쉽게 구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의 특징들인데 노란색 돼 있는 부분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도 제가 반영을 해줬죠. 아이고 계속 건드리네. 계속 순서를 까먹네요.
자,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 좀 있네요. 규제 정책은 누군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시키기 때문에 꼭 법으로 해야 돼요, 법으로. 다른 것도 뭐 법률로 할 수 있겠지만 규제 정책은 꼭 해야 돼요, 꼭. 그리고 누구를 규제하느냐, 혹은 규제를 하느냐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갈립니다. 정부가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를 선택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규제 정책은 밀어주기 나눠먹기 안 되죠. 안 되고. 그다음에 구성 정책하면 게임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정부 구조를 바꾸면 권한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은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게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겨먹으려는 행위가 게임이잖아요. 더 많은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게임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정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거죠. 국민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뭐 이 정도.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알몬드와 파이라면 분배 규제는 똑같으니까 생략. 자, 상징 정책, 추출 정책. 아까 문제 있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플리아 프랭클린. 리플리아 프랭클린은 분배하고 재분배는 앞에 로이랑 겹치니까 생략하고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인데, 자, 개념은 아까 자세히 했어요. 이제 예시들을 보면 보호적 규제는 쉬워요. 그냥 국민 전체, 특정 집단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적 규제 예시들을 보니까 뭐 인가 허가 면허, 방송권, 취향권, 주파수 할당 이런 것들이 수익적인 권리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어떤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그게 나오면 경쟁적 규제 정책이 되는 겁니다. 수익적, 사업적 권리. 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논의죠. 정책 과정의 권력 모형. 정책 과정의 권력 모형.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뭐 조합주의, 최근엔 정책 네트워크. 여기는 자, 사실은 두 문제를 해야 돼요. 사실은 두 문제를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뭐 신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신엘리트론, 무이사결정론, 이게 아직은 행정사 시험에 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이사결정론은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그리고 행정학계 자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시되고 있는 이론이라서 행정사도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좀 반영이 됐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엄청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 문제니까.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도 대안적 모형으로서 최근에는 훨씬 중시되고 모든 시험에서 더 잘 나와요. 행정사는 아직은 덜한데 뭐 이 방향성은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뭐 행정사 시험이 당연히 기존 객관식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오류가 없게끔, 논란이 없게끔 낼 거 아닙니까? 또 뭘 많이 내는지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당장 이번 시험부터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이니까 아직은 제가 두 문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아직은이니까 한 문제로 딱 핵심만 대비하자. 한 문제로 합쳐놨는데 부족한 부분은 압축 정리로 다시 드릴 겁니다. 자, 권력 모형에서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이건 뭐 내용은 어렵지만 구분은 어렵지 않죠. 권력이 사회에 분산되어 있대요. 분산되어 있다. 분산. 그러면 다원주의죠.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엘리트주의고. 그다음에 다원주의에서는 특정 세력이 정책 과정을 독점하지 못하죠. 엘리트주의는 독점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원주의에서는 이익 집단들은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니까 특정 집단이 독점하거나 주도하거나 권력을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는 기억, 다원주의 맞고. 엘리트주의는 반대. 자, 그다음에 이제 무의사결정론 앞으로 잘 나올 겁니다. 바흐라 바르치의 무의사결정론. 일단 신엘리트론, 신엘리트론. 제일 잘 나와요, 제일.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 막 낚시를 합니다.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를 비판해요.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신다원주의다. 땡 이렇게 잘 냅니다. 신엘리트론이에요. 자, 일단 다알의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알아 잘 봐봐. 엘리트들은 너 A 해!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만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야. 사회가 계속 B 좀 해주세요. 제발 B 좀 해주세요. B. 근데 사회가 B 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줘. 이렇게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자, 의사결정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사회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줌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없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다 알아. 너는 이걸 고려하지 못했어. 다원주의에 따르면 사회가 요구하면 엘리트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들어준다고 봤는데
아니야. 엘리트들은 안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 엘리트들에게 힘이 있잖아요, 힘. 엘리트론. 신 엘리트론입니다, 엘리트론. 됐죠? 이게 무의사결정론. 엘리트들이 이걸 왜 안 들어주는 것이냐?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이 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도전하는 요구를 억압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를 비판했다? 그 다알의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했다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다른 건 너무 틀리고. 그 다음에 엘리트들이 뭐 공익을 위해 한다? 그러면 틀려요. 뭐 잘 몰라서 한다? 틀려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신의 요구에 도전하는 요구를 억압한다. 근데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요구를 억압한다? 이것도 틀리죠? 앞으로 이제 나올 것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신엘리트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주로 의제 설정 과정. 사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때 엘리트가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았어, 들어줄게 해놓고 정책 결정할 때 빼불어. 그냥 정책까지 만들었어. 근데 집행할 때 빼불어. 이럴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다 나타낼 수 있죠. 이게 또 출제 포인트로 나옵니다. 뭐 의제 설정 과정에서만 나타나고 집행 과정, 결정 과정은 안 나타난다. 땡. 그다음에 이제 무의사결정의 수단들인데 수단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거나 들어주는 척만 하거나 뭐 일부만 수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뭐 강제로 억압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수단들이에요. 여기서 좀 출제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폭력과 테러 행위. 이것도 무의사결정의 수단 맞아요. 뭔가 의사결정 안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폭력? 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도 합니다. 폭력이나 테러 행위로 진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게 나오면 다 무의사결정의 수단이에요. 그러면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네트워크 이론. 요새 정책 네트워크도 출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일단 정책 네트워크 하면 하위 정보 모형, 철의 삶과 같은 말이에요.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 같은 말이고,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 같은 말이고, 일단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두 용어 다 많이 써요. 많이 쓰니까 익숙해지게끔 제가 굳이 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정보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삼각동맹 세 마리가 뭐냐?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혹은 의원, 행정관료 또는 정부 조직. 괄호 안에 있는 거 섞어서도 돼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이 들어가면 땡이에요. 정당 땡, 뭐 대통령 땡. 그다음에 이들이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예요. 먼저 행정부랑 입법부가 같이 정책을 만드는데 이익집단이 내 요구 들어줘, 내 요구 들어줘, 로비를 하는 거죠. 뭐 이들은 돈 받아서 좋고 그로 인해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책이 나오니까 이익집단도 좋아지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동맹입니다. 정책 과정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동맹. 자, 그 다음에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랑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참여자들 간에 목표가 유사하냐, 협력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 내는데요. 정책 커뮤니티 공동체는 목표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은 그냥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다 목표가 달라요. 아무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개방성. 자, 개방성이 낮다. 이 말은 참여자가 제한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나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어디가?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는 목적이 유사한, 협력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개방성이 낮고 참여자가 제한됩니다.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은 거의 아무나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 커뮤니티, 공동체에서는 참여자 간 안정적인 협력을 통한 포지티브성이 나타나는데, 어려운 용어지만 포지티브성, 협력을 통해 양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합이죠, 합을 포지티브 늘려나가는 거예요. 늘려서 나눠 가지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은 자기 이익을 주장하면서 갈등하고요, 경쟁하고요, 합의가 거의 안 됩니다. 뭐 제한적 합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협력을 통해 양을 못 늘리죠. 그러면 정해진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 가져가요. 승자 패자가 갈리는 네거티브 썸이에요. 합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썸 혹은 제로 썸이라고 합니다. 자, 뭐 제일 어려운 개념이니까 넣어놨고, 자, 그다음에 이 외에도 이 부분은 낼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엘리트주의는 엘리트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엘리트는 지배 계층이에요.
자, 엘리트는 지배 계층이다. 엘리트는 지배 계층이다. 그러면 엘리트들이 자율적으로 정치 결정한다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계층에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트주의랑 다원주의 구분할 때 엘리트에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 권력이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분산되어 있는지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다원주의는 1번 문항에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신엘리트론, 신엘리트론. 여기도 엘리트주의니까 엘리트들에게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신엘리트론 하면은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그랬고, 다알의 다원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의사결정 외에도 의사결정 없이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게 뭐다? 사회가 요구하는 걸 엘리트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 엘리트들이 자신의 사익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비교를 냅니다. 근데 하이정 모형, 철의 삼각이 이 세 마리를 엄청 잘 내요. 세 개를 다른 걸로 바꾸면 땡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다르죠. 이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반대되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서 잘 내요. 그런데 셋 다 비교해서 내기도 해요. 셋 다. 이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각각 이해하면 끝나요. 하이정 모형, 철의 삼각은 딱 세 참여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는 거예요. 참여자 수 가장 적죠. 개방성 가장 낮죠. 개방성이 낮다, 참여자 수 적은 거예요. 그에 비해 정책 커뮤니티는 딱 세 마리는 아니고 목표가 유사한 사람들이면은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슈 네트워크는 뭐 목적이 달라도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서 아무나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비교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쪽이 작냐 크냐 이거 바꿔가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뭐보다 뭐는 뭐보다 이런 것만 잘 보시고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똘똘 뭉치고 강력하게 협력을 해야 자원을 서로 의존하는 정도가 강해지고 관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자율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자율성보다 사회 요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쪽이 돼 있죠. 자, 여기는 완전 세 마리가 똘똘 뭉쳐 있고, 여기는 목적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협력이 가능하고, 여기는 협력이 거의 안 되고. 이걸 이제 문제에서 셋 다 비교해서도 잘 내니까 챙겨두시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딱 대비된단 말이에요. 두 개 떼서도 잘 내는데, 자, 기본적인 설명을 다 했는데, 요것만 이제 보충 설명드리면은, 자, 정책 커뮤니티는 협력이 가능해야 돼요. 협력이 가능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원보유 정도가 유사하다는 것은, 아니,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서로 가진 게 비슷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원 의존도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그 다음에 이제 이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원보유 정도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뭐냐? 참여자 제한이 거의 없어. 뭐 성과, 이해관계, 가치관 공유가 거의 없어. 서로 갈등에 경쟁에 거의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서 아무나 오는 거예요. 협력이 어렵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어려운 개념이지만 아까 했고. 자, 아무튼 정책 네트워크도 출제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오케이. 이제 13번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책 이론은 정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평가. 정책 이론이 정책 과정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각각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정책 의제 설정에서 공공의제 혹은 공중의제, 정책 의제, 정부 의제 두 가지 구분하는 거 꽤 내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잘 내는 것은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세 개 구분하는 게 더 잘 나옵니다. 자, 외부 주도형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 이 순서대로 의제가 설정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공중의제, 공공의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자, 정부가 해결해야 돼. 정부가 해결해야 돼. 근데 아직은 정부가 채택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근데 아직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진 않았다. 그에 비해 정부 의제, 정책 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딱 헷갈리는 포인트 보이죠? 두 개 바꿔가지고 잘 내고요. 그다음에 더 잘 내는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외부 주도형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원형, 내부 접근형은 이게 달라지죠. 동원형은 먼저 정부가 의제를 채택을 해. 정부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이게 중요해. 의제를 채택한 다음에 나중에 대중들의 지지를 구하죠. 공중의제가 나중이에요. 근데 내부 접근형은 아예 공중의제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 2번. 외부 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중의제로 전환시키고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는 일반적인 공중의제, 정부의제 과정을 거치고요. 이름 그대로요. 외부의 다양한 집단들이 주도하여 의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좀 전에 배웠던 굉장히 다원주의적이죠. 다원주의적인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주도자가 다릅니다.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여 먼저 정부제를 채택했어요. 그 다음에 공중의제 와요. 순서가 바뀌었죠. 정부제를 먼저 채택하고 나중에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중의제화. 그러니까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이 아직 발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해결해야 돼.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를 예로 듭니다. 우리나라 그때는 경제 성장이 제일 중요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제 설정하고 나중에 대중들의 지지를 구하는 과정. 근데 그 과정에서 PR이 활용이 됩니다. PR은 Public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이건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관계. 여론도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홍보만 한다면 땡이에요. 그다음에 4번 내부 접근형은 잘 배야 됩니다. 이게 여기도 막 정책 결정자 이런 표현 나오고 비슷한 표현들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하여. 그것도 이제 은밀하게 접근하여 정부 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 지지를 얻는 공중 의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 특정 집단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걸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해서 의제 설정해 주세요.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집단이 자기 이익을 의제 설정하고 자기 이익이니까 대중에게 알리면 안 돼요. 은밀하게 접근해서 공중 의제화 안 하고요. 이게 내부 접근이 되는 겁니다. 내부 접근. 여기서 그 집단이 관료 집단일 수도 있고 외부 집단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외부 집단이 나오니까 외부 주도형이랑 막 헷갈려. 근데 외부 주도형은 정부 외부에 다양한 집단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요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외부 집단은 그냥 특정 외부 집단이 내 이해관계를 실현해줘 이러고 있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동원형은 최고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는 거예요. 최고 정책 결정자. 관료 집단은 완전히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관료 집단이나 외부 집단은 그냥 특정 집단의 예시일 뿐이에요.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시들. 됐고. 그다음에 5번 외부 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분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그리고 내부 접근형은 권력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다 문제에 반영되어 있고 이 부분, 아이고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 보충하면 됩니다. 자,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의제 설정 전략이 PR이었어요, PR. 근데 외부 주도형은 공중의제가 먼저잖아요, 먼저. 이건 이제 외부에서 대중들 간에 자연스럽게 의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언론들이 엄청 보도를 했겠죠. 매스미디어.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이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상징 매스미디어에 의한 공중의제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원형은 뭐다? 정부가 먼저 채택을 했어요. 나중에 대중의 지지를 구할 때는 대중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PR,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의제 설정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허시만의 강요된 정책 문제, 이거 시험 문제에 잘 활용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정부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 외부 주도형은 정부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강요된 거예요. 왜냐? 외부 주도형은 힘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외부의 다양한 집단들이 힘을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면은 정부는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죠. 강요된 정책 문제. 외부로부터 강요된 정책 문제. 헷갈려고 잘 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문제 다 반영을 해놨고요. 14번. 의제 설정에서는 방금 봤던 이론들이 제일 잘 나오고 중요하고요. 정책 결정 갑니다.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 모형들이 참 많죠. 근데 다 참 잘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이것도 사실은 2문제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문제 수가 늘어나니까 밑에 뭐 한 5개 포인트 합쳐놨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압축 정리로 2페이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 압축 정리로 보충을 하시고 딱 핵심만 찝어봅시다. 자,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한 정치적 함성. 점증 모형이죠. 점증 모형. 자, 점증 모형은 워낙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점증 모형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보수적인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뭘 이해해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할 때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려면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 이해관계를 하나하나 따지고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합의를 보다 보면 다 늙어 죽습니다. 늙어 죽지 않고 현실적으로 결정하려면은 야, 우리 그동안 이렇게 해왔잖아. 네 것 조금 반영. 너 것 조금 반영. 이 정도로 합의 보자. 이런 결정이 점증 모형적인 결정이에요. 이거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바람직하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추구하는 건 뭐냐?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적 함성 원리인데 이게 주구장창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더라. 어쩔 수 없이 기존 대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합리모형은 아시다시피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모든 대안을 고려해서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대안을 찾죠. 그런데 합리모형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야. 점증 모형은 현실적이긴 한데 또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이상적인 결정은 어려워. 그래서 그걸 절충하는 게 엣지오니의 호남 모형, 드로어의 최종 모형이 되는 거죠. 자, 둘 다 취지는 같은데 내용은 다르죠. 한 번에 정리해놨습니다. 호남 모형은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을 구분해요. 최종 모형은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연관 창의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두 가지를 절충하게 됩니다. 자, 둘 다 취지가 같다 보니까 이론 2개 바꿔서 땡! 잘 냅니다. 취지는 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그 다음에 3번.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하위 조직들 간 나타나는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한 결정, 문제중심적 탐색,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회사 모형의 시그니처입니다. 의사결정 모형들은 각각의 모형에만 해당되는 시그니처들이 있고 그걸 다른 모형을 바꿔서 땡!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앨리스 모형 하면 3가지가 있는데 조직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이죠. 조직과정 모형, 회사 모형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 간의 협상, 타협, 경쟁 등 정치적 상호작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관료, 정치 모형이죠. 개별적인 관료들이 정치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에 만난다.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시그니처들 잘 챙겨둡니다. 자, 이 문제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절대로 모형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점증 모형 함보다 정치적 합리성인데 합리모형과 비교를 해야죠. 합리모형과. 합리모형의 합리성은 완벽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고 그 기준은 주로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경제적인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 그다음에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죠. 점증 모형 그거 안 되죠. 일단 기존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기존 상태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민주주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 조정이 필요해. 합의 도출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기존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 결정이에요. 현실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표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합리모형, 점증모형 비교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꾸면 땡! 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것만 좀 봅시다. 점증모형에서는 쇄신이 어려워요.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존 결정에서 별로 안 바뀌는 거예요. 쇄신이 어려워요, 쇄신이. 합리모형은 기존 결정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당장 최우선, 최고에 대한으로 쇄신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모형이 다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두 모형을 절충하려는 모형이 엣지오니아 혼합 모형, 드로어의 최종 모형인데, 먼저 엣지오니아 혼합 모형은 시그니처가 근본적인 결정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나옵니다. 혼합 모형을 내면은 두 개를 바꿔 땡을 내요. 근본적인 결정을 일단 합리 모형에 따라서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을 해요. 세부적인 결정은 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해 놨으니까 그 안에서 소수의 대안만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증모형, 점증모형. 몇 개 분석을 안 하죠. 점증모형. 기본 모형이 뭐냐? 합리모형, 점증모형. 바꾸면 땡. 여기 잘 봐야 돼요. 자,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결정에서 주구장창 합리모형 쓰면 다 늙어 죽죠. 실제로 합리모형 쓰면 모든 대안 탐색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과만 개괄적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모형은 합리모형인데 합리모형을 보완, 중요한 결과만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았어요. 그럼 세부적인 결정에서는 그 방향 안에서 소수에 대한만 보는 거예요. 기본 모형은 점증 모형인데 몇 개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분석은 심층적으로, 구체적으로. 점증 모형의 단점은 구체적인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점증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석은 심층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바꾸면 땡. 이게 제일 헷갈리죠. 그래서 합리 모형 그 보완, 점증 모형 그 보완이에요. 보완. 그 내용이 반대일 수밖에 없죠. 보완이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개 바꿔서 내는 패턴이 있는데 어느 쪽을 물어보는지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혼합 모형의 대비가 다 되는 것이고, 드로어의 최종 모형은 좀 더 간단하죠. 드로어 하면은 초함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최종 모형, 초함정적인 요소. 혹은 이제 문제에서 통찰, 영감, 직감, 판단, 창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로어의 최종 모형에서 초함정적인 요소를 배제한다, 땡 이런 거 잘 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모형. 회사 모형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 회사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너무 이제 이해가 잘 되는 이론일 거예요. 자, 하위 조직들이 회사는 당연히 하위 조직들로 나눠져 있고 하위 조직들이 이상적으로는 똘똘 뭉쳐가지고 조직 전체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각각 이해관계,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완전히 결합된 게 아니라 느슨하게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자기 조직의 목표가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모형은 합리 모형을 가져가는 모형이 아니고 현실적인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의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모형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처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마치아 사이어트는 논문을 아주 깔끔하게 썼는데 이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객관식으로도 이 5가지가 어마어마하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논문도 그냥 딱 5개 있으니까. 자, 보시면 먼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먼 미래는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까운 미래만 예측하는 거예요. 단기적 관료. 물건을 생산했는데 안 팔리네? 바로 다른 거. 그다음에 적극적인 환경 통제. 이건 불확실성의 원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제가 김치를 생산하는데 배추 생산업자랑 우리끼리 10년 동안 배추 한 폭이 5,000원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배추 가격이 통제되죠. 배추 가격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기 계약을 맺는 방법. 가끔씩 질문하시는 거. 여긴 단기인데 여긴 장기나요?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중심 탐색은 일부 대안, 지금 당장의 문제와 관련된 것만 탐색을 하더라.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갈등의 준해결은 뭐냐? 하위 조직들이 다 목표가 달라요. 또 그걸 아우르는 강력한 통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불완전하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갈등의 준해결.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타협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는 당연히 계속 학습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조직의 학습.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특징이라고 하죠. 사이버네틱스. 그래서 회사 모형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한 예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회사 운영에서 뭐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 표준 운영 절차를 하는 거죠. 하위 조직들마다 매뉴얼이 달라요. SOP, 표준 운영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각 표준 운영 절차에 넣어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래, 이걸로 타협보자. 이걸로 의사결정도 나타나고 갈등의 준해결도 나타나고 표준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하니까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표준 운영 절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도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표준 운영 절차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뭐 사실은 다 연결된 내용이긴 한데 객관식을 이 5가지 회사 모형의 시그니처다. 그리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끝.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앨리스 모형 하면 조직 과정 모형이 회사 모형. 자, 앨리스 모형은 2가지 모형은 아주 공짜가 돼버리죠. 하나만 더 공부하면 되는 모형. 조직 과정 모형 방금 했던 회사 모형이랑 똑같은 모형이고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조직 전체가 마치 한 명의 합리적 행위자처럼 머리가 결정하면 모든 조직이 그대로 따른다. 합리 모형. 이제 관료 정치 모형만. 관료 정치 모형. 이건 개인들이 따로 놀아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조직 전체가 마치 한 명처럼 똘똘 뭉쳐 있어. 조직 과정 모형은 하위 조직들이 좀 따로 놀아. 관료 정치 모형은 개개인이 따로 놀아. 제가 관료 정치 모형은 장난으로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 개별 조직의 개인들이 다 꿍꿍이가 다르고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그리고 내 이익 실현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게임을 벌인다라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 이익이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적 상호작용 혹은 정치적 게임. 이게 뭐 경쟁, 연합, 어떤 경우에는 그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도 하고 등등 정치적 게임에 의한 결정이 나타나죠. 그러면 목표 공유도 정책의 일관성.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조직 전체가 한 명처럼. 조직 과정 모형은 하위 조직들이 좀 따로 놀아. 관료 정치 모형은 개개인 따로 놀아. 자동으로 나오죠, 자동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 3개, 주된 참여자가 누구냐? 어떻게 의사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뭐가 더 목표 공유도 이런 게 강하냐? 엄청 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쓰레기통 모형인데요. 쓰레기통 모형은 중심건의가 부재한, 아이고, 중심건의가 부재한, 조직화 된 혼란 상태에서, 이게 이제 기본 배경이죠. 중심건의가 부재하다는 것은 강력하게 계층제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4가지, 이걸 다른 걸로 바꾸면 땡이에요. 2문제 따서 외워줘야 됩니다. 문해 참기,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가 있는데 이거 뭐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땡 잘 내고 그 다음에 각각 처음부터 상호작용한다 땡 처음엔 독자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하게 만나죠. 우연하게.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식은 날치기 또는 간과, 짐빼기 또는 탈피. 행정사 시험에서는 막 자세히는 안 내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만, 키워드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고